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나운 며느리를 길들인 시아버지입니다. 사나운 며느리를 길들인 시아버지. 섬진강 물줄기가 모이는 하동마을에 정진사가 살고 있었다. 성격이 단호하고 울고든 정진사는 인품이 좋고 학식이 높아 존경을 받았으나 고지식하고 엄격한 탓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한 번 화를 내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온 집안 식구가 벌벌 떨었다. 식솔 중 누구라도 정진사의 말에 토시 하나라도 다는 날에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날이었다. 아휴, 평소엔 점잖으신 양반이 왜 저러는지 몰라. 성격이 유순한 아내는 남편의 눈치만 살살 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다. 그런 정진사에게 외아들이 있었다. 손이 귀한 정진사는 아들이 20살이 되자 고개 넘어 마을에 사는 처녀와 혼인시켰다. 그런데 하필 그 처녀도 외동딸이었다. 딸이면 어떻소? 못난 아들보다 잘난 딸이 더 낫지 않겠소? 남편은 그렇게 실망한 부인을 위로하며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귀하게 길렀다. 외동딸은 부모의 염원대로 7살 때 천자문을 떼더니 그 이후로 사서삼경을 비롯한 각종 서적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다. 딸은 자라면서 서예는 물론 사군자에다가 자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딸 하나라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오르면 부모에게도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으니 하인들은 주인인 아버지보다 딸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제 딸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잘난 딸의 신랑감으로 적당하겠느냐 하는 거였다. 어느 댁도령이든 우리 아씨한테 장가오면 엄처 시야를 면하지 못할걸? 어지간한 지식으로는 아씨를 따라가지 못할 테니 감히 누가 장가를 오겠어? 그런데 그런 딸이 정진사 외아들과 혼인하게 되었다. 정진사 댁에 가면 성질부터 죽여야 한다. 자고로 여자는 참아야 하느니라. 혼례를 앞두고 친정부모가 딸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마침내 혼례가 치러지고 첫날 밤을 보낸 정진사의 아들 국진은 신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다소곳하던 신부가 신방에 들더니 첫날 밤부터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문틈으로 신방을 지켜보려던 사람들을 소리를 질러 쫓아낸 것이다. 아버지 한 분도 힘들었는데 이제 한 사람 더 늘었군. 국진은 맥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성깔이 있던지 아들은 마누라 앞에서 꼼짝도 못했다. 마침내 하동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된 며느리는 엄격한 시댁의 규율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가 정해놓은 집안 규율이다. 어기면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당부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함부로 혈기를 부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억누르고 있는 성질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었다. 며느리가 혈기를 감추고 있다는 건 아직 아들 외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국진이 비를 만나 객주에 들게 되었다. 이보시오,
보아하니 혼자이신 모양인데 합석하시죠.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내였다. 그는 국진에게 이것저것 자세하게 물어 사실대로 말했으나 정작 자신은 임씨라고만 했지 그 이상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차림새로 보아 대갓집 자손임이 분명해 보였다. 이것도 인연인데 자, 한 잔 받으시오. 국진과 그 사내는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다. 비는 그칠 생각을 안 하는데 맛 좋은 술이 술술 넘어가다 보니 국진은 잔뜩 술에 취해버렸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국진이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옆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가만히 있자. 어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 여자가 술을 따라준 건 생각나는데. 어둠 속에서 여인을 자세히 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차림새로 보아 주모나 작부가 아니라 기품 있는 대갓집 여인네였다. 술이 너무 취해서 간밤에 실수를 했나 보. 그런데 댁은 누구요? 그러자 여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전 임씨 가문의 딸로 출가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청산 과부의 몸으로 친정으로 돌아와 오라버니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오라버니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평생 독수공방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걔가 하라고 저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드러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조용히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제야 만취한 국진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어디론가 따라 나선 기억이 희미하게 났다. 오라버니가 이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저를 불렀지요. 그리고 이렇게 여인네는 묵직한 돈꾸러미를 내놓았다. 오라버니가 마련해준 앞으로 살아갈 여동생의 미천이었다. 국진은 정신이 아찔했다. 장가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첩을 들인다면 엄한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니 벌써 오금이 저려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같은 성격의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간밤에 저질러 놓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 말이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곧 데리러 오겠소. 국진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가 간밤에 술에 취해 그만 책임질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밤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정진사는 가만히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어 정색을 하고 녹이 띤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저지른 일이니 어찌하겠느냐.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는 벌떡 일어났더니 소리를 질렀다. 걔 아무도 없느냐? 그 소리를 듣고 힘센 머슴 둘이 달려왔다. 여기 분수도 모르고 첩을 들이려는 녀석을 당장 묶어서 저 섬진강에다가 던져버려라. 하지만 주인어른, 어떻게 서방님을... 듣기 싫다. 당장 묶어서 강에 던져버려라. 그 소리를 듣고 부인과 며느리가 달려왔다. 영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뿐인 아들을 강물에 던지라니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과부가 되는 건 더구나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남편이 첩을 들인다는데 그걸 용서하란 말이냐? 네, 그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정진사가 재차 다짐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평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조를 종이에 써두어라. 며느리가 종이에 서약을 하자 정진사는 국진을 풀어주고는 재차 다짐했다. 어진 며느리가 간곡히 청하니 첩을 들이는 걸 허락하겠다. 당장 데려오도록 하거라. 그리고 평생 다툼 없이 살아야 한다. 만약에 다툼이 생긴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 후 국진은 임시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 소실로 삼았다. 사나운 모습은 사라지고 남편과 소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정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사돈댁에 간 두선이. 어느 마을에 머리가 조금 모자란 두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부모에게 논밭을 물려받은 덕분에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나이가 40이 넘은 두선이를 동네 아이들이 심하게 놀려댔다. 그 중에 천수라는 총각이 가장 심하게 두선이를 놀리곤 했다. 찌는 듯한 어느 여름날, 두선이가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천수가 밭두렁에서 놀리기 시작했다. 이 느림보야, 그게 어디 밭을 매는 거냐? 점심 전에 후딱 해버려야지. 천수야, 어른을 놀리면 못 써. 두선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뽑으며 말했다. 천수야, 나 벌써 이만큼이나 했다? 봐라. 두선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흙투성이 손으로 문지르며 씩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천수는 낄낄대며 밭두렁을 떠났다. 두선이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는 모두 며느리와 사위, 심지어 손자까지 얻어 긴 담뱃대를 물고 노인 행세를 했다. 하지만 두선이는 동네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감이 되면서도 그저 웃기만 했다. 동네 안악들은 장가도 못 가는 두선이를 안타까워했다. 착한 두선이를 볼 때마다 상투라도 올려주자는 게 그들의 대화였다. 두선이 짝을 찾아줍시다. 저렇게 총각으로 평생 살게 할 순 없어요. 어느 날 드디어 두선이는 비슷한 처지의 처녀에게 겨우 장가를 들었고 두 사람은 그런대로 잘 지냈다. 두선이는 장가든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 자기도 외아들인데다가 늦게 아들을 얻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이것들 보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소. 두선이는 아내가 아들을 낳자 배꼽을 드러내고 동네를 누비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어른들은 실소를 터뜨렸다. 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더니 정신이 빠졌구먼. 아이들은 두선이의 앞뒤를 에워싸고 나뭇가지를 들고 따라다니며 마구 놀렸다. 두선이 배꼽 부래요. 그러면 두선이는 팔다리를 열심히 흔들며 춤을 추다가 이놈들 감히 어른을 놀리다니 하며 제법 어른스럽게 눈을 부라리며 꾸짖었지만 금방 입을 크게 벌리고 실실 웃고 말았다. 두선이는 동갑내기인 이웃의 동식이 할아범을 붙잡고 큰 소리를 쳤다. 야, 이제 나도 애비가 되었단 말이다. 동식이 할아범은 전부터 두선이를 보고 철딱선이 없다고 놀리곤 했다. 동식이 할아범은 두선이 말을 듣고는 아들만 얻었다고 어른이 되는 줄 아는가? 나처럼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다. 하고 호통을 쳤다. 두선이는 흠칫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진짜?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 된단 말인가? 당연하지.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내 아들도 얼른 장가를 보내 손자를 얻어야겠다.
어디 좋은 처자 있으면 중매해 줄 텐가? 동식이 할아범은 어이가 없었다. 뭐 이런 녀석이 아들을 얻었을까? 신통한 노릇일세. 하며 혀를 찼다. 옆에서 듣고 있던 만덕이 할아범이 점잖게 타일렀다. 이복의 두선이 오늘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장가를 드릴 수 있겠나? 자네 아들을 장가를 드리려면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네. 그리고 장가 보내는 일은 나중 문제고 우선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했다. 두선이가 아들을 낳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에 두선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쫙 퍼졌다. 글쎄 말이에요. 두선이가 아들을 낳았대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는 물론이고 저녁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동네 행랑채에 모인 총각들까지도 두선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화제에 올렸다. 동네 총각들은 두선이를 볼 때마다 웃으며 놀렸다. 두선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 궁금하네 그려? 이놈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때마다 두선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꾸짖었다. 두선이는 아들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마땅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마누라, 아들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구려. 그래서 두선이는 동네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나이도 많은 최참봉을 찾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최참봉을 찾아갔다. 저 참봉 어른 계신가요? 그러자 담뱃대로 재터리를 탁탁 치는 소리가 나더니 걔 누구시오? 하는 참봉 어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 두선인데요. 두선이는 소리나는 방문 쪽에다 대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방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참봉 어른 앞에 공손히 꿇어앉았다. 최참봉은 아랫목에 앉아 몸을 흔들며 칭찬을 했다. 그래. 자네가 아들을 얻었다는 소문은 들었네. 조상님들께 큰일을 했네 그려. 두선이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 눈만 껌뻑거리자 최참봉은 그래. 자네가 대를 이어서 장하단 말일세 하고 말했다. 그제야 두선이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 웃었다. 그 일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얻은 아들놈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최참봉은 두선이 아들에게 인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잠깐만 이리 와보게 하며 두선이를 다시 앉혔다. 최참봉은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는 자네 집안은 손이 귀하니 이제부터 아명을 부르도록 하게나 하고 일러주었다. 두선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또 눈만 껌뻑였다. 그러자 최참봉이 두선이 자네 아들한테 인구라는 이름 말고 천한 이름을 하나 더 지어서 장가들기 전까지는 그 이름으로 부르란 말일세. 그래야 명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다네. 내 말 알겠나? 하고 설명해 주었다. 두선이는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최참봉 집을 나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다 무심코 발을 잘못 밟아 돌부리에 걸려서 엎어지면서 길바닥에 있던 개똥을 짚고 말았다. 이런 더럽게 똥이! 두선이는 개똥이 잔뜩 묻은 손바닥을 돌담에 쓱쓱 문질렀다. 바로 그때 새벽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천수가 그런 두선이의 꼴을 보고 낄낄거리며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이놈, 어른이 쓰러진 걸 보고 그렇게 놀리면 천벌 받는다. 천수는 두선이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지게작대기로 두선이의 엉덩이를 쿡쿡 찌르면서 큰 소리로 놀려댔다. 여기 어르신께서 개똥을 몸에 치라고 행차하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두선이는 속으로 좋은 생각이 났다
하며 무릎을 탁 쳤다. 두선이는 집에 닿기 무섭게 방으로 뛰어들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을 휘둥그렇게 뜬 아내를 보고 해죽해죽 웃으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오다가 인구 이름을 지었다네. 그 소리에 놀라 자다가 깬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아내는 눈만 껌뻑거리다가 물었다. 인구가 누군데요? 이런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인구가 우리 아기 이름이지 뭐긴 뭐야. 두선이는 울고 있는 아기를 가리켰다. 참봉 어른 댁에서 돌아오다가 개똥을 밟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생각났다네. 참봉 어른이 인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는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오다가 이름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런 남편을 멍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사람 이름이 하나면 되지 뭐 2개씩이나 필요한가요? 하고 물었다. 두선이는 그런 아내가 딱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멍청하기는 인구는 장가 보낸 뒤에 부를 이름이란 말이요. 참봉 어른이 뭐라 했냐면 그래 천한 이름으로 불러야 인구가 오래 산다고 했지.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선이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잘못해서 개똥을 밟고 쓰러졌는데 그 덕에 생각이 났다오. 참 생각났네. 개똥이가 어떤가? 개똥이. 부르기도 쉽고 좋지. 그렇게 말하며 아직도 손바닥에 묻은 개똥을 엉덩이에 쓱 문질렀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천한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더 오래 살지 않을까요? 두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희죽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군. 인제 보니 당신도 나만큼 똑똑하네. 그래서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것저것 이름을 들먹이다가 마침내 개똥이 쇠똥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고 떠들었다. 동네 아이들은 두선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개똥이 쇠똥이 아버지라고 놀려댔다. 두선이 내외는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소리가 듣기 거북했으나 차츰 세월이 흐르자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는 인구를 보자 개똥이 쇠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걸 다행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인구는 자랄수록 부모와는 달리 똑똑하고 영리했다. 동네 어른들은 인구를 보기만 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개천에서 용났다 용났어. 인구는 6살 무렵부터 최참봉 댁으로 글 공부를 다녔다. 그러자 인구의 글재주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동네는 물론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갔다. 두선이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돌아다니며 자랑을 하지는 않았다. 자식 자랑을 하면 자식에게 해롭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나이가 차자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왔다. 인구의 부모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인구야말로 신통한 아이라는 소문이 난 데다가 그를 가르치는 최참봉이 장차 틀림없이 장원급제할 인물이라고 감탄을 했다는 소문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선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잘 가꾸어 사는데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선이 마을에서 30리쯤 떨어진 덕바위란 마을에 김진사 댁에서 중매가 들어와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마을에선 고작해야 최참봉이 가장 높은 양반인데 그보다 더 높은 양반 댁에서 두선이와 사돈을 맺자고 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아무리 글재주가 있다고 해도 이런 큰 경사가 어디 있느냐며 모두 야단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김진사가 특별히 최참봉에게 사람을 보내 이번 혼사를 옆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다. 들리는 말로는 20여일 전에
김진사가 이 동네를 지나다 최찬봉 집에서 쉬어갔는데 그때 인구의 글재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두선이 집안에 대해 알아보고 갔다는 것이다. 김진사는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 길러온 외동딸을 인구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두선이 내외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지만 집안을 굳이 따지면 지체 높은 양반 후손이란 말이야. 김진사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드디어 김진사가 정식으로 사윗감 선보러 오는 날이 되었다. 두선이 내외는 생전 처음으로 맞는 높은 어른을 어떻게 대접해야 좋을지 몰라서 갈팡질팡했다. 그래서 이웃 안악을 불러 음식상을 차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최찬봉도 인군의 집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었다. 최찬봉이 두선이에게 김진사가 오시면 인사를 나눈 다음에 소인의 미천한 아이를 그토록 어여삐 보아주시니 감사하옵니다 하고 말하게 하고 일러주었다. 그것 말일세 저의 모자란 새끼돼지 같은 개똥이 쇠똥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라네 하며 설명해 주었다. 두선이는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김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두선이 집으로 왔다. 두선이는 진사를 사랑채로 안내한 다음 넙죽 절을 하며 단숨에 말했다. 저의 모자란 새끼돼지 개똥이 쇠똥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사는 두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너무 기가 막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진사가 인구를 불러 칭찬을 하고 나자 술상이 나오고 이어서 음식이 들어왔다. 저녁때가 되어 진사가 갈 길이 멀다고 일어나자 두선이는 진사를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다. 진사가 말했다. 이제 사돈지간이니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시게나. 두선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선이네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침이 마르도록 인구를 칭찬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더니 인구가 출세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한 가지 걱정거리가 두선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건 어떻게 김진사 댁을 다녀올까 하는 것이었다. 두선이는 여태껏 지체 높은 양반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가 나들이 때 입을 옷도 변변히 없는 것이다. 두선이는 이웃의 동식이 할아범에게 의논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두선이는 동식이네 집으로 갔다. 그리고 동식이 할아범에게 사돈이 될 김진사 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고 진사와 사돈을 맺게 된 두선이가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셈이 나기도 한 동식이 할아범은 두선이를 한번 골려주기로 작정했다.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 난 동식이 할아범은 점잔을 빼며 말했다. 먼저 진사어른을 만나면 그동안 간에 무고하신지요 하고 인사를 해야 하네. 그럼 물론 인사는 해야지. 두선이가 대꾸를 하자 동식이 할아범이 손을 저었다. 이 사람이 급하긴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다. 동식이 할아범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사의 딸이 들어와 자네한테 절을 할 거란 말이다. 그럼 자네는 점잖게 절을 받은 다음 정말 훌륭한 처녀다 하고 진사의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엉덩이가 넓적하니 아이는 잘 낳겠네. 그리고 입이 큼지막하니 먹성도 좋겠다. 그것뿐인가 손을 보니 밭일도 잘하겠네 그려 하고 말하란 말이야. 알겠는가? 두선이는 이왕 생각난 김에 얼른 김진사 댁을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동식이 할아범의 갓과 두루마기를 빌려서 집으로 돌아가 동식이 할아범이 일러준 대로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연습했다. 두선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러자 아내가 두루마기 옷깃을 바로잡아주면서 말했다. 공연히 사돈어른 댁에 가서 흉 잡힐 일을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두선이는 그런 아내가 못마땅한 듯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자네처럼 모자란 사람인 줄 아는가? 두선이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덕바위로 가는 길을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때쯤 간신히 덕바위에 닿았다. 두선이는 마을 사람의 안내를 받아 김진사 댁으로 갔다. 김진사는 몸소 마당까지 내려와 두선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네. 어서 안으로 들게. 김진사는 두선이와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진사 어른께서는 그동안 두선이는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어물거렸다. 그러자 김진사가 두선이의 속을 짐작하고 그래 나는 별거 없이 잘 지냈다네. 그런데 자네는? 하고 말하자 두선이는 무릎을 탁 치며 그릴 듯이 말했다. 옳거니 그동안 별거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두선이를 보려고 김진산의 사랑방으로 모인 마을 사람들은 두선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기가 막혔으나 진사 앞이라 감히 웃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혀를 차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김진사와 단둘이 되자 두선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농사 얘기로부터 시작하여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횡설수설했다. 얼마 후에 김진사의 딸이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김진사가 딸을 보고 얘야 어서 절을 하렴. 이분이 너의 시아버님 되실 분이다. 하고 말했다. 두선이는 김진사의 딸을 보자 세상에서 그렇게 곱고 예쁜 처녀를 처음 보았던지라 그만 넋을 잃은 듯이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김진사의 딸이 두선이에게 사뿐히 절을 했다. 그러자 너무 감격한 나머지 두선이는 벌떡 일어나 맞절을 했다. 얼마나 그의 동작이 빨랐던지 진사가 미쳐 말릴 틈도 없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두선이를 자기 앞에 끌어안혔다. 그러고 나서는 내 딸이 아직 부족하니 자네가 데려다가 잘 좀 돌봐주시게 하며 흔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하는 인사말을 했다. 두선이는 연신 대답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동식이 할아범이 김진사의 딸에게 하라고 일러주었던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자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그때 김진사의 딸이 소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오기 구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바로 그 순간 생각이 났다. 두선이는 김진사의 딸을 잔뜩 노려보며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해버렸다. 정말 훌륭한 처녀 아닌가. 엉덩이가 넓적하니 아이는 잘 낳겠네. 그리고 입이 큼지막하니 먹성도 좋겠다. 그뿐인가? 손을 보니 밭일도 잘하겠네 그려. 진사의 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방에서 뛰쳐나갔다. 김진사는 두선이의 사람됨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양반 체면에 일단 정해진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김진사는 꾹 눌러 참았다. 두선이는 그제야 실수 없이 모두 해치웠다는 듯이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김진사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은 두선이는 어두워져서야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캄캄한 산길을 터벅터벅 혼자 걸으며 두선이는 킬킬거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여보 마누라 아무 걱정할 것 없어. 우리 인구가 말이요 장가들어 손자 하나 떡하니 낳아주면 나도 어엿한 어른이 된단 말이요. 오늘 덕바위에 가서 모든 일이 아주 잘 되었지. 진사 어른도 나를 보자 아주 좋아하셨거든.
내가 떠나기 전부터 인사말을 단단히 외워서 갔으니까. 그럼. 난 당신 같은 멍청이가 아니거든. 아주 멋지게 해냈어. 두선이는 돌아가는 길에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콧대 높은 아내, 지혜로운 남편. 한양 홍판서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부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지만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명예가 높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어 줄줄이 아이를 낳아 오순도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홍판서는 부럽기도 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부인은 절에 가서 백일 기도도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부정한 건 입에 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 그런 지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다. 대를 이을 아들을 고대하며 마침내 아이를 낳고 보니 딸이었다. 딸이면 어떻소? 못난 아들보다 잘난 딸이 더 낫지 않겠소? 그렇게 실망한 부인을 위로하며 이름을 가희라고 짓고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소중하게 길렀다. 가희는 부모의 염원대로 4살 때 천자문을 떼더니 7살 무렵에는 사서 삼경을 비롯한 각종 서적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후세에 길이 남을 재상감이거늘. 홍판서는 가희의 영특함을 보고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가희는 자라면서 서에는 물론 사군자에다가 자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딸 하나라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오르면 부모에게도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으니 하인들은 주인인 판서보다 가희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가희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잘난 가희의 신랑감으로 적당하겠느냐 하는 거였다. 어느 댁 도령이든 우리 아씨한테 장가오면 엄처시야를 면하지 못할걸? 어지간한 지식으로는 아씨를 따라가지 못할 테니 감히 누가 장가를 오겠어? 평소 가희를 두려워하던 식솔들이 모여 수군거리니 그 소문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여인네들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혼기에 찬 명문가 도령들은 혼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나이가 차면 혼인을 하는 게 부모에 대한 도리건을 좋은 신랑감을 찾도록 해라. 어찌 결혼만이 능사라 할 수 있겠는지요. 마땅한 신랑감이 없을진데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홍판서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다. 혼담이 오는 경우도 드물었고 설사 혼담이 오가다가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게다가 시집을 간다고 해도 잘 산다고 보장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다 큰 처녀를 귀중해서 늙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럴 때쯤 평소에 부탁한 매파가 찾아왔다. 문벌은 좋은데 가난해서 의지할 곳 없는 도령이 있습니다. 매파의 말을 듣고 홍판서는 그 집을 찾아갔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힘차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글을 멈추고 도령이 문 밖으로 나왔다. 진아는 과객인데 글 읽는 소리가 하도 우렁차서 걸음을 멈추었노라.
그러자 도령이 안으로 그를 들게 했다. 어인 일로 이런 곳에 살고 있는고. 분시 명문가 독자였으나 무오년에 퍼진 역병으로 가족들을 모두 잃고 집안이 패망하여 이렇게 혼자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령의 됨됨이를 본 홍판서는 마음속으로 사위를 삼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홍판서는 매파를 시켜 뜻을 전하고 날짜를 잡았다. 혼사를 앞두고 도령의 귀에 가희의 소문이 들렸다. 사내 대장부가 여자 하나 잡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 도령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다. 신랑 신부는 첫날 밤을 치르고 잠자리에 누웠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신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신랑은 슬며시 밖으로 나가더니 무언가 싸들고 온 걸 신부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자리로 돌아와 자는 척을 했다. 이불 속에 넣은 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똥덩어리였다. 한참 있어도 신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자 신랑은 일어나 앉더니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 소리에 눈을 뜬 신부의 코에도 고약한 냄새가 느껴졌다. 그런데 그 냄새가 아주 가까이서 나는 게 아닌가. 바로 자기 이불 속에서 나는 냄새였다. 이걸 어쩌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신부는 부끄러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소. 부부 사이에 어찌 허물을 감추어 주지 못하리요. 신랑은 너그러이 위로해주고 몰래 이불을 들고 나가 치워버렸다. 다음 날부터 신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남편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판이었다. 우리 아씨 맞아? 그러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가인은 남편 앞에서 어질고 순한 현모양처가 되었고 아랫 것들에게도 큰 소리치는 일이 없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남편의 뱃슬이 참위에 이르고 스라의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내가 첫날 밤 저지른 실수로 지금껏 죽어 지내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당장 밖으로 나가 식솔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부터 집안 기강을 다시 잡아야겠다. 누구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사리에 어긋나면 혼쭐이 날 줄 알거라. 식솔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와 수군거렸다. 마님께서 왜 그러시지? 그동안 조용하셨는데 예전 같아지셨네. 그날따라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늦은 퇴청을 했다. 김대가 멀은 생신이라 조금 늦었소. 영감께선 소첩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찌 생각하긴 현명한 아내로 생각하지. 행랑채에 있는 종처럼 여기지 않느냔 말이오. 당신 오늘 뭘 잘못 먹었소? 대체 왜 그러는 거요? 이제 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부터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어요. 나이를 먹어서 지난 허물이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아니외다. 그저 제 바람일 뿐입니다. 첫날 밤 얘기에 가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사죄를 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판서지 위에 올랐고 어느덧 칠순 나이에 접어들었다. 칠순 나이에 이제와 무얼 더 숨기겠소. 첫날 밤 그 사건은 사실 나의 조작이었다오. 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날 속여왔단 말인가요? 그렇소. 고이 잠든 당신 이불 속에 그걸 넣었던 거요.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나이든 부인은 뜻밖의 담담했다. 이제 예전 같은 기운이 나오지 않네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희미해진 첫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도망친 아내. 어느 곳에 양반이지만 몹시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베풀기 좋아하는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편과 반대로 아내는 욕심이 너무 많았다. 뭐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걸핏하면 아침 대바람부터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대곤 했다. 특히 이웃의 누군가 과거에 급제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온종일 시끄러운 날이었다. 이웃집 선비는 이번에 급제했다는데 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죠? 양반이면 뭐예요? 당신도 열심히 노력해서 벗을길에 올라야 하잖아요. 아내는 모든 게 불만투성이었다. 물론 잔소리하는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양반집이라고 해서 시집을 오긴 왔는데 와보니 손바닥만한 전답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란 작자는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다 보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거의 탕진하고 다시 과거를 치를 만한 여유도 거의 없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명색만 양반이고 뭐 하나 성에 차는 게 없었으니 아내는 입만 열면 신세 타령이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보구려. 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꼭 급제하겠소. 남편의 마음은 더 애가 탔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양만체면에 낮에 농사를 짓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았다.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닥치는 대로 부지런히 일했다. 하지만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과거에 꼭 붙어야 하는데. 밤이 되어서야 책을 펴들고 공부를 하니 졸음이 앞을 가려 제대로 공부가 될 리가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여러 차례의 낙방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 언젠가 꿈을 이룰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 아내의 잔소리에 점점 지쳐갔지만 남편은 그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대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소리쳤다. 당신처럼 주변 없는 사람은 처음 보겠소. 1년 내내 가난한 생활만 계속해오고 정어리 와도 떡 한 번 해먹지 못하는 위인과 앞으로 무슨 희망으로 살아간단 말이요. 그 잘난 공부는 지금까지 몇 년째인가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싹이 노랗소.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살다간 굶어 죽기 십상이니 이제 나도 실속을 차려야겠소. 이제 지긋지긋한 생활에 넌더리가 나오. 이제 나도 갈 대로 가겠소. 아내 말을 들은 남편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주구려. 내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꼭 급제해 보도록 하겠소. 당신한테 면목이 없구려. 사정하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한 번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과거에 급제해서 말단 벼슬이라도 하지 못하는 날엔 당장 떠나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단단히 약조하고 학업에 더 매진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결심을 단단히 했다. 이번에 합격하겠지요. 당연히 합격하리라 믿어요. 시간은 잘도 흘러갔다. 하지만 과거를 보고 온 남편은 시름에 빠지고 말았다. 이번에도 또 떨어졌군. 이를 어쩌지? 남편은 한숨만 나왔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을 가렸다. 집으로 갈 용기도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다. 주모,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남편은 시장기가 돌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서러운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비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모가 물었다. 젊은 양반,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편은 나이 지긋한 주모의 말에 서름이 폭발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며 이번에 과거에 떨어지면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모는 젊은 양반, 앞날이 창창한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번엔 과거에 급제할 테니 힘을 내시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잘 얘기해 보시구려. 부인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해보고 그래도 떠나겠다면 어떻게 말리겠소? 부인 뜻대로 하게 놔두시오. 순리대로 살아야지. 남편은 주모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는 게 문제였다. 집에서 남편이 급제해서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니 속이 타들어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낙방 사실을 듣자 아내는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 넌더리가 나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정하며 매달렸다. 여보,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 내 이렇게 싹싹 빌겠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뭘 믿고 기다려야 하죠? 날 그냥 내버려둬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정 그렇다면 당신 좋도록 하시오. 내가 변변치 못해서 그동안 당신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다음 과거 시험까지 한 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소? 말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친 아내는 도망치다시피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갔다. 남편은 어려운 와중에도 공부에 전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벼슬길에 올라 마침내 아주 지체 높은 정승까지 지내게 되었다. 그러자 멀리서 소문을 전해 들은 아내가 배짱 좋게 남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왔다. 제발 지나간 일은 흘러가는 물처럼 생각해 주시고 미련한 저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전처럼 당신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오. 과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커다란 대접에 물을 하나 가득 떠가지고 와서 그걸 바닥에 모두 쏟아 놓았다. 만약 이 물을 전처럼 대접 안에 주워 담는다면 당신하고 다시 살아가겠소. 아무리 신통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 번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사랑방 선비의 은밀한 외출. 달빛이 은은하게 사방을 비추는 늦은 밤, 박씨 부인은 바느질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방에서 들리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혼자 몸으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지 어언 10여 년이 지났다. 억울한 모함을 받아 귀양살이 끝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지만 구김살 없이 잘 자라서 관리가 되어 부친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사랑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에 매진하는 아들을 보면 모든 시름이 다 가시는 듯 했다. 성찬아, 쉬엄쉬엄 하거라. 밤참이라도 가져다 주렴.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글 읽는 소리가 듣기 좋아서 잠이 오지 않는구나. 어머니도 참.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비 없는 자식이랑 버릇없이 자랄까봐 엄격하게 키웠고 비뚤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박씨 부인은 이제야 마음을 놓았다. 번듯하게 잘 자란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다. 글 공부도 저렇게 열심히니 과거에 급제하는 것도 따놓은 당상인 듯 싶었고 장가만 잘 들여 참한 며느리를 얻어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만 낳으면 나중에 남편한테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 봐요. 당신 없이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죠? 하고 말이다. 부인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온 과거 시험, 노잣돈을 마련할 걱정을 했다. 적어도 20-30냥은 들 텐데. 부인은 장롱문을 열더니 비단천에 고이 쌓아둔 함을 끄집어냈다. 성찬이 노잣돈에 쓴다면 조상님들도 나무라지 않겠지. 깊숙이 넣어둔 그 함 속에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고 또 시어머니가 시할머니한테 물려받았던 폐물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보석함을 연 박씨 부인은 기겁을 했다. 함이 텅 비어있던 것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비단천에 꼭꼭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둔 보석함에 누가 손을 댔단 말인가? 방에 들어올 사람은 안성댁 말고는 없는데 설마 안성댁이 그럴 리가 없어.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안성댁을 불렀다. 자네 혹시 내 방에서 함에 손댄 적 있나? 마님, 무슨 말씀을 그럴 리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데 함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없어져서 말이야. 그러자 안성댁이 뭐라고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자네 지피는 거라도 있나? 아, 아닙니다요. 알았네. 그만 나가보게. 여기저기 아무리 뒤져도 사라진 폐물은 찾을 수가 없었다. 도둑이 훔쳐갔다는 것도 이상해. 어떻게 알고 가져간 거지? 며칠이 지났다. 밭에 나갔다 들어오는 안성대 남편의 눈을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이보게, 자네 눈이 왜 그런가? 어디서 다쳤나? 아, 그게... 왜? 무슨 일이야? 사실은 도련님한테 맞아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안성댁이 대신해서 한마디 했다. 뭐? 성찬이가 왜? 그러자 그간의 일을 조목조목 털어놓는 것이었다. 도련님이 마님 주무시는 틈을 타서 밖으로 외출을 하신답니다. 어젯밤 늦게 나가시는 걸 말리다가 그만 이렇게 된 거고요. 성찬이가 글 공부하다 말고 밖에를 왜 나가? 그게 화란이라는 기생한테 빠지셔서 밤만 되면. 안성댁은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던 서름을 갚기라도 하듯이 모조리 고해 바쳤다. 박씨 부인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올바르게 자라온 성찬이가 기생한테 빠지다니 말이다. 박씨 부인은 여색에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바라
급히 방으로 들어와 장롱 속에서 집안의 목숨줄과도 같은 종이 뭉치를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았다.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것마저 만약 기생의 손에 넘어간다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그동안 성찬이가 나 몰래 기방에 들락거렸단 말인가? 박씨 부인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도 사랑방에선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조용할 무렵이 되자 사랑방의 글 읽는 소리도 잠잠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성찬이 밤중에 찾아간 곳은 화란이라는 기생이 있는 기방이었다. 친구들을 따라서 온 기방에서 화란을 보고 한눈에 반해 어머니의 장롱 속 폐물마저 다 팔아먹고 오늘은 집문서를 품속에 넣고 나왔다. 그 돈이면 화란이를 기방에서 빼내서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방님, 쇠인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좋다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오냐, 그러마. 성찬은 화란을 품에 안고 긴 밤 회포를 풀었다. 한밤중이었다. 화란을 품에 안고 단꿈에 빠져있던 성찬의 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내 옷이라도 돌려줘야지. 미천도 다 떨어졌는데 이거라도 벗어놓고 가야지. 귀를 기울여 보니 이전에 기방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던 사내였다. 호빠지 차림으로 방에서 내쫓긴 모양인지 옷이라도 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었다. 300냥만 마련해 오면 나를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니 정말 숙맥이구려. 300냥의 이 사머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오?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있는 논밭 다 팔아먹고 집문서까지 잡히고 너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술값 못 낸다고 옷을 벗겨? 그럼 이거라도 입고 가시오. 사머리가 밖으로 내던진 옷을 보니 다 낡아빠진 누더기였다. 사내는 할 수 없었던지 그 옷을 주섬주섬 걸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찬은 그걸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앞으로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고개를 돌려 이불 속에 고이 잠든 화란이를 바라보았다. 꽃처럼 잠든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다. 나도 돈이 떨어지면 저 사내처럼 길거리로 쫓겨나겠지? 성찬은 전대에 넣은 집문서를 만져보았다. 그대로 있었다. 성찬은 살그머니 일어나 옷을 입고 잠든 여자가 깨지 않게 조심조심 그 길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늘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집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박씨 부인이었다. 어머니. 부인은 성찬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성찬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름다운 꽃은 가시를 숨기고 있는 법이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사랑방엔 다시 성찬의 글 읽는 소리가 밤이 깊도록 울려 퍼졌다. 불평 많은 왕. 옛날에 모든 일에 만족할 줄 모르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어린아이 같았다. 그는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졌으며 궁정 안에 모든 사람은 왕이 원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바람에 걱정이 많았다. 왕은 스스로 더 생각해낼 것이 없을 정도로 벌써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현명한 신하들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네, 명령하건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아라. 만일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왕이 그들에게 소리쳤다. 현명한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말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하들은 무척 불안했다. 그들은 왕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안경을 닦았다. 왕이 자신들을 쫓아낼까봐 걱정이 된 신하들은 아침 내내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어디 봅시다. 뭔가 먹을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겠소? 누군가 말하자 다른 이가 외쳤다. 잘 안 될 겁니다. 왕은 먹을 것을 좋아해서 모든 것을 다 드셔보았소.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가면 코웃음만 치실 거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게다가 왕은 평생 갈아입어도 다 입어보지 못할 만큼 많은 옷을 가지고 계시오. 뭔가 다른 것이라야 하오. 나머지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다. 왕을 위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왕께서 아신다면 이런 명령을 내리지도 않으셨을 거요? 한 신하가 투덜거렸다. 바로 그게 문제요. 왕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 말고 아무도 없는 줄로 알고 계시오. 왕이 가끔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신다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실 텐데 말이요. 나는 왕께서 3, 4일이라도 우리와 같은 신하가 되어 나이 많고 뚱뚱하고 까다로운 왕을 모시면서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면 좋겠소.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자꾸 벗어나고 있군요. 한 신하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짐을 꾸려서 이 나라를 떠나는 편이 낫겠소.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지 않소. 신하들은 집으로 가서 짐을 꾸렸다. 한 신하가 마지막 짐을 묶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웃집에 갔다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외쳤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타디우스님? 현명한 신하들 전부가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오. 왕이 하고 싶을 만한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신하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웃고 또 웃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당신네 현명한 신하들이 가장 어리석군요. 그 시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다른 현명한 신하들 모두가 이웃집에서 돌아온 아내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었다. 한 신하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왕한테 가서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이 한두 달 정도 신하의 자리를 대신 맡아보면 어떻겠냐고 아뢰어보세요. 뭔가 새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로군.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은 현명하지도 않고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될 거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에게 이 일을 물어보고 오겠어. 그래서 그는 나라를 떠나려는 나머지 신하들을 만나 자기 아내의 엉뚱한 제안을 들려주었다.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을 거요. 적어도 당분간은 시도해볼 만하군요. 만약에 실패해도 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지 않겠소? 한 신하가 외쳤다. 마침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풀고 왕에게로 가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했다. 지금 즉시 자네들의 부인들을 데려오라. 왕이 명령했다. 현명한 신하의 부인들이 왕 앞에 나타나자 왕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소리쳤다. 이제 너희들이 뭔가를 빨리 생각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저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던져버리겠다. 오, 폐하, 저희는 왕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을 많이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가 제안하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부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여인이 말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냐? 왕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폐하. 전부 다 새로운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지. 왕은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럼 굴뚝청소부 옷을 입고 일을 구하러 나가세요. 부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왕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깰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굴뚝청소부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갔다. 처음 찾아간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방 재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왕은 몹시 뚱뚱했기 때문에 굴뚝 안으로 몸을 억지로 밀어넣다가 그 속에 끼어 2시간 동안이나 갇혔다. 왕은 야단 법석을 떨며 소리를 질렀고 집주인은 지붕으로 올라와서 차가운 물을 굴뚝에 쏟아부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왕은 더 크게 울부짖었다. 집주인은 튼튼한 밧줄을 이용해서 이웃들과 함께 힘껏 왕을 잡아당겨 구해주었다. 당장 성으로 돌아가서 저 부인들의 목을 매달아 버리고 말 테다. 왕이 외쳤다. 이 뚱뚱한 굴뚝 청소부 주위를 둘러싸고 서 있던 남자들은 그 말을 듣더니 나무 판자를 들고 위협하며 그를 마을로부터 쫓아냈다. 왕이 수문장을 지나치는 순간 그가 들고 있던 창으로 왕을 찌르기도 했다. 왕은 헤매다가 어느 목수의 집까지 왔다. 너무 배가 고픈 왕은 음식을 청했다. 나무 한 묶음을 패주면 먹을 걸 주겠소. 목수가 말했다. 왕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한 묶음의 나무를 패야만 했다. 한 번도 도끼를 휘둘러 본 적이 없던 왕은 금방 팔이 아팠다. 그래서 왕은 손에 물집이 잔뜩 잡힌 채 목수의 집으로 갔다. 목수는 식탁 위에 놓인 기름때가 낀 우묵한 그릇에 거친 옥수수죽을 담아준 다음 메마르고 검은 빵 한 조각을 내놓았다. 연한 쇠고기 안심이나 사슴고기는 없소? 아니면 메추라기 스프라도 이건 도저히 못 먹겠소. 옥수수죽과 검은 빵을 밀어놓으며 왕이 물었다. 목수는 돌아서서 그의 아내를 불러 말했다. 엘라, 건강에도 좋고 훌륭한 우리의 음식을 무시하는 저놈을 좀 봐요. 자기가 굴뚝 청소부가 아니고 무슨 점잖은 왕자님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몸집이 큰 목수의 아내는 왕이 비명을 지를 만큼 세게 귀를 잡아챘다. 목수의 아내는 왕을 집 밖으로 쫓아내면서 손바닥으로 힘껏 때려 대자로 낮아빠지게 만들었다. 왕은 있는 힘껏 달아났고 다음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달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 마을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 왕은 일을 마치고 고작 초라한 음식을 얻었다. 가난한 농부들은 초라한 음식 외에 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지나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면서 왕은 힘들게 일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이렇게 한 달을 지낸 후에 자신의 누이 동생과 남편이 살고 있는 한 도시에 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왕이 재투성이 옷과 더러워진 얼굴로 나타나자 정말 오빠가 맞는지 한참을 쳐다보고서야 알아보았다. 누이 동생 부부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고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 나라의 왕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멍청한 신하들의 어리석은 아내들을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옥수수죽과 마른 빵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할 거고 내가 헤매고 다니던 한 달 동안 해야만 했던 일들만큼이나 고된 일을 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오라버니,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살찐 모습은 간데없고 더 힘세고 건강해 보이는걸요? 여왕이 소리쳤다. 그건 사실이야. 먹고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에 팔다리가 확실히 강해졌지. 그렇지만 거칠고 초라한 음식들밖에 먹을 수가 없었단다. 왕이 인정했다. 그러자 여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 오라버니, 초라한 음식과 고된 일로 몸이 더 나아졌다면 그전 생활이 너무 사치스럽고 게을렀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오라버니를 위해 꼭 필요했던 경험을 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군. 정말이지. 어리석은 신하들의 현명한 부인들이 나를 골탕 먹인 것에 감사해야겠어.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채비를 해다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이들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여왕은 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 백성들은 왕의 외모가 달라지고 태도가 올바르게 변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왕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은 그대로 성에 남아 법률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왕은 온종일 유익한 일을 하는데 힘을 쏟았고 예전처럼 소리 지르며 불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뒹굴거리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불평 많던 왕이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왕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백성과 신하들은 그를 훌륭한 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행복을 찾은 주방하녀. 어떤 성에 루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백작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이마에 금색 십자가 표시가 있었다. 여보, 우리 딸 이마에도 십자가 표시가 있구려. 그의 딸 알데이드 역시 이마에 같은 표시가 있었다. 딸이 22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백작과 딸의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와 딸은 방에 들어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백작은 딸을 불렀다. 얘야, 내가 너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나는 아내 없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너희 어머니처럼 이마에 금색 십자가 표시가 있는 여인을 찾을 것이다. 알데히드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조용히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백작은 1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났다. 아버지가 이마에 십자가를 가진 여인을 찾는 게 가능할까? 알데히드는 걱정이 앞섰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 세상에 자신과 알데히드를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가진 여인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집을 떠나기로 했다. 고생이 되더라도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충실한 하인에게 그 계획을 말했고 그들은 곧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녀는 보석, 금, 그리고 옷가지를 가방 몇 개에 챙겼다. 늦은 밤, 그녀는 충실한 하인인 갓홀드와 그녀에게 충성을 바친 하인 몇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그녀가 집을 빌린 큰 도시로 갔고 하인들과 짐을 옮겼다. 알데히드는 직접 일해보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놀고 먹었지만 이제는 직접 돈도 벌어보고 싶었다. 난 내가 일해서 빵도 사고 음식도 사고 싶어. 알데히드는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하인 가톨드는 여주인을 위해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는 알도프 왕자의 성에서 부엌에서 일할 하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주방장에게 가서 알데히드를 조카라고 속이고는 사람을 고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갓홀드는 주방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주방장이 실은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만이야, 친구. 이렇게 만나보니 정말 반갑군.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내 동생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동생의 딸을 돌보며 함께 살고 있지. 그 말을 들은 주방장은 그녀를 고용하기로 했다. 하인 갓홀드는 이제 그녀의 얼굴과 목, 손을 갈색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금색 십자가를 감추고 머리에는 커다란 스카프를 둘렀다. 그녀는 값비싼 장신구를 벗고 대신에 낡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 그녀는 잠잘 수 있고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점점 그녀는 주방 일에 익숙해져 갔고 심지어 힘든 일도 해내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왕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왕자는 모든 친구를 멋진 무도회장으로 초대했다. 무도인 날 아침 알데히드가 계단을 청소하고 있을 때 왕자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걷다가 더러운 양동이를 엎었고 왕자의 신발이 더러워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쳐버렸다. 화가 난 왕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빗자루를 발로 차버렸다. 그날 밤 왕자가 무도회를 즐기고 있을 때 백작의 딸은 최고 요리사에게 무도회장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안 된다. 너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왕자님이 널 발견이라도 하면 큰일 난다. 알데히드는 허락해달라고 끈질기게 부탁한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그럼 가라. 대신 너무 늦게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받게 된다면 나에게 가져오거라. 그녀는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치장하고 값비싼 장신구들을 마차에 싣고 왕자에게로 갔다. 손님들이 화려한 물건들을 실은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모두 밖으로 나가 외쳤다. 외국 아가씨예요. 아름다운 아가씨. 왕자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녀를 계단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저녁 내내 왕자와 춤을 췄다. 왕자의 옆에 앉아 식사를 마치고 왕자는 그녀에게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다. 제 이름은 알데히드예요. 저는 빗자루 나라에서 왔어요. 백작의 딸이 대답했다. 12시가 되자 그녀는 무도회장을 나왔고 대부분의 손님들도 떠났다. 집에 도착해서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이고 주방장에게 줄 3개의 금 장신구를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지도에서 빗자루 나라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빗자루 나라는 없었다. 왕자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다시 묻고 싶었지만 그녀를 만날 수가 없어 2번째 파티를 열었다. 2번째 파티 날 아침 알데히드가 옷을 손질하고 있을 때 왕자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왔다. 그녀는 놀라 돌아서다가 소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쳐버렸다. 화가 난 알도프 왕자는 소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주방장은 그녀가 무도회장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무도회장에서 알도프 왕자는 그녀에게 빗자루 나라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빗자루 나라라고요? 전 솔나라라고 했는걸요? 그들은 다시 춤을 추었고 자정이 다가오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선물로 받았다며 금 장신구를 주방장에게 주었다. 다음 날 왕자는 솔나라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또다시 그의 친구들을 불러 더욱 화려한 3번째 파티를 열었다.
무도의 날밤, 축제가 시작되기 바로 전 알데히드는 계단에서 머리를 빗었다. 그러다가 빗을 떨어뜨리고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쳐버렸다. 왕자는 아직 그 아가씨가 도착하지 않자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백작의 딸이 떨어뜨린 빗을 발로 차버렸다. 알도프 왕자는 그 빗을 짚고 주방 하녀의 머리로 던졌다. 그녀는 재빠르게 도망쳐 옷을 갈아입고는 무도회장으로 갔다. 식사 중에 왕자는 그 어디에서도 소울 나라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빛의 나라라고 했는걸요? 왕자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지만 백작의 딸은 끝까지 우겼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자는 백작의 딸이 눈치채기 전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주방장에게 스프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그 명령이 주방으로 전달되었고 알데히드는 자신이 스프를 만들 테니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방장은 수프에 이상한 걸 넣으면 안 돼 하면서 허락해 주었다. 전 이상한 건 넣지 않아요. 그녀는 수프를 만들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왕자의 반지를 넣었다. 왕자가 수프를 먹으려 할 때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것이 보였다. 왕자는 반지를 건져내고 누가 이 수프를 만들었냐고 물었다. 주방 하녀입니다. 그녀를 이리로 데려오라. 알데히드는 서둘러 지난 밤에 입었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왕자는 그녀가 바로 그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왕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고 그들은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마에 금색 십자가 표시가 있는 여인을 찾지 못하자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먼 여행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딸이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딸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농부와 3명의 도둑. 어느 날 순진한 농부가 당나귀를 타고 염소를 끌고 가고 있었다.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때 도둑 3이 지나가다가 농부를 보았다. 한 도둑이 말했다. 저 염소를 훔쳐야겠다. 그러자 또 한 도둑이 말했다. 난 저 사람이 탄 당나귀를 훔치겠다. 그러자 셋째 도둑이 말했다. 난 저 사람이 입은 옷을 훔쳐야지. 첫째 도둑이 먼저 살금살금 염소에게 다가가서 목에 달린 방울을 떼어 당나귀 꼬리에 달았다. 그리고는 염소를 끌고 갔다. 농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방울 소리가 들렸으므로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에는 둘째 도둑이 농부에게 다가가서 슬쩍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별난 사람이군요. 방울은 보통 목에 다는 건데 어째서 꼬리에 달아 놓았소? 뭐라고요? 농부는 당나귀를 세우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니, 염소가 없어졌네?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지? 분명히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 놓았는데. 농부는 새파랗게 질려서 당나귀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데 아까 저쪽으로 염소를 끌고 가는 사나이가 있던데. 둘째 도둑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맞았어. 그놈이 내 염소를 훔친 게 틀림없어. 뒤쫓아가서 찾아올 테니 그동안 이 당나귀를 좀 봐주시오. 농부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도둑이 가리켜준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리 쫓아가도 염소를 끌고 가는 남자가 눈에 띄지 않았다. 농부는 낙심하며 그만 단념하고 아까 그 자리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나귀마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럴 수가. 농부는 안절부절 못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무작정 앞을 향해 달렸다. 그랬더니 셋째 도둑이
연못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사실은 보석이 가득 든 상자를 이 연못에다 빠뜨렸다오. 하지만 헤엄을 칠 줄 모르니 어떡하면 좋을지. 도둑은 다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자 농부는 빙그레 웃었다. 난 겨우 당나귀와 염소를 잃어버렸지만 이 사람은 몇백 배나 더 비싼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러니 억울하긴 하지만 난 단념해야겠다. 그때 도둑이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이 이 연못에 들어가서 보석 상자를 찾아준다면 사례로 보석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반은 너무 많고 반의 반이면 충분합니다. 농부는 시원스럽게 말하고 옷을 후를 벗더니 물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갔다. 됐어, 이때다. 셋째 도둑은 농부의 옷을 거머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쌔게 달아났다. 그런 줄도 모르는 농부는 숨을 참으면서 연못 밑바닥을 여기저기 찾아 헤맸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은 쇠조각이나 헌 신발뿐, 보석 상자 같은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농부는 위로 떠올라 숨을 쉬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허둥지둥 연못에서 뛰어나와 보니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옷까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라곤 지팡이 한 개뿐이었다. 농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 있는 나뭇잎을 끌어모았다. 그리고는 아쉬운 대로 나뭇가지의 줄기로 나뭇잎을 얼기설기 엮어서 아랫도리만 살짝 가렸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꼭 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오자 농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 오지 마. 누구든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이걸로 후려갈길 테다.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어쩌자고 그런 꼴로 소란을 피우는 거요? 그랬더니 농부가 심각하게 대답했다. 난 정신이 돈 게 아니오. 이번엔 내 몸까지 도둑 맞을까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요. 그 후로 농부는 정신을 차리고 매사에 신중했다고 한다. 나그네의 선물.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서 가장 인색하고 돈만 밝히는 구두쇠 왕이 있었다. 돈밖에 모르는 왕은 황태자가 씩씩한 청년이 되자 신하 한 명을 붙여주면서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쫓아냈다. 황태자가 길을 떠나는 날, 왕은 돈을 한 주먹 정도 쥐어주고 이렇게 말했다. 태자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앞으로 3년간 시간을 주마. 3년 안에 최소한 큰 가방 3개를 가득 채울 만큼 돈을 벌어와야 하느니라.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너를 영원히 궁전에서 내쫓을 테다. 왕은 이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황태자는 이렇게 해서 넓은 세상을 향해 궁전을 떠났다. 신하 한 명이 그를 따라 나섰다. 신하 역시 길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 명이라서 거역하겠는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하루는 그들이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한 남자의 2 다리를 줄로 묶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온 마을 바닥을 끌고 다니는 것이었다. 왜 이 남자가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상한 관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다리를 묶어 온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끌고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지.
그리고 마을 어귀로 끌고 나가 매장시킨다네. 죽을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자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자신의 장례식을 치를 돈이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네. 지금 이 남자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돈이 한 푼도 없다네. 그 말을 들은 마음씨 좋은 황태자는 늙은이에 대한 동정심이 일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남자가 마을의 관습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남자를 부축하여 마을 어귀까지 직접 데리고 갔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남자는 이내 숨을 거두었고 황태자는 튼튼하게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황태자가 실속도 없이 돈을 펑펑 쓰는 것을 본 신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황태자를 떠나 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황태자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다 쓰고 말았다. 하지만 돈을 벌지 않고 궁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한 여관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 워낙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황태자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 여관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관 주인은 곧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여관 주인이 황태자에게 지금까지 한 일의 대가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었다. 돈을 좀 주십시오. 그냥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여비를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황태자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여관 주인은 흔쾌히 돈을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황태자가 혼자서 여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황태자와 같이 길을 떠날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나그네가 나타나서 젊은 황태자와 함께 길을 떠나겠다고 자청했다. 그 나그네의 얼굴은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거무튀튀하고 이상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황태자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핑계를 대며 그 사람을 거절하려 했다. 나그네가 말했다. 젊은이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구려. 아마 내 생김새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요. 젊은이가 날 거절한다면 나 역시 그냥 내 길을 가겠소. 그의 말이 맞았다. 황태자는 나그네의 생김새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그와 동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난 두 사람은 분수대 앞에 도착했다. 나그네는 분수 앞에 멈춰서더니 황태자에게 말했다. 형제, 내 말을 잘 듣게. 우리가 함께 세상을 여행하는 것도 인연이니 이 분수를 두고 맹세를 하세나.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을 것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함께할 걸 맹세하세. 그리고 1년 후 다시 이 분수대로 돌아와서 1년간 우리가 얻은 것이라면 그게 머리털 하나라 하더라도 똑같이 나눠 가질 것을 맹세하세. 황태자는 그 말에 동의했고 둘은 분수대에 대고 맹세를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인정이 바짝 메마른 동네에 도착했다. 길을 가다 만났던 모든 사람이 살고 싶다면 절대로 그 동네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길을 걸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버려진 여관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여행 때문에 피곤해진 황태자는 첫 번째 방에서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다. 하지만 황태자를 따라온 나그네는 세 번째 방에 들어갔다. 그 방에는 머리가 셋 달린 용이 살고 있었다. 그 용은 여관에서 오래전부터 살면서 밤을 보내기 위해 들어온 여행객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여행객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방에 쌓아두었는데 금화로만 천장에 닿을 정도였다. 나그네는 용의 머리를 자르고 방문을 열쇠로 잠근 후 첫 번째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그는 황태자를 깨웠지만 지난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어 큰 도시에 도착했다. 그 도시의 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한 명 있었는데 공주는 이미 여러 번 결혼했음에도 아직도 혼자 살고 있었다. 왜냐면 공주와 결혼한 남편들이 모두 첫날 밤이 지나면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왕의 딸에게 청혼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나그네는 왕을 만나서 공주에게 황태자의 이름으로 청혼을 했다. 왕은 황태자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곧 신혼 파티 준비를 명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그네에게 와서 황태자에게 불행이 닥칠 거라며 결혼식을 막으라고 난리를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이 황태자를 보호해 줄 거라고 장담했다. 젊은 새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침실에 들려 하는데 나그네는 두 사람의 침실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황태자가 기분 나빠하자 나그네가 말했다. 나와 분수대에서 했던 맹세를 잊었단 말이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함께하기로 맹세했는데. 황태자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공주는 잠이 들기가 무섭게 입을 벌리고는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그때 나그네가 일어나 공주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더니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고는 잠든 공주에게 살그머니 다가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독사가 공주의 벌어진 집안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황태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 뜯으려고 했다. 그 순간 나그네가 독사의 목을 칼로 쳤다. 하지만 목이 잘린 독사의 몸통은 붙잡을 새도 없이 잠든 공주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되돌아 들어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궁정의 모든 사람은 공주의 신랑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즐거워하며 춤을 췄다. 1년이 지난 후 황태자는 아내가 된 공주와 나그네와 함께 고향으로 길을 떠났다. 왕은 공주의 남편을 구해준 나그네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했다. 나그네는 왕에게 단지 40마리의 노새와 40개의 빈 자루만 달라고 했다. 다시 버려진 여관에 도착하자 나그네는 용의 보석을 노새 등에 실었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갔다.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전에 그들이 1년 전에 약속을 했던 분수대에 도착했다. 나그네가 말했다. 1년이 지났어.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벌어들인 것을 머리칼 하나라도 나눠야 할 때가 되었어. 그들은 노새와 보석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다. 자, 이제 자네 부인을 나눠야 하겠네. 나그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계속했다. 한 손을 잡게. 그럼 내가 다른 한 손을 잡고 내 칼로 자네 부인을 반으로 자르겠네. 황태자가 너무 놀라 펄펄 뛰며 소리질렀다. 미쳤나요? 전 제 부인을 사랑합니다. 보석을 모두 드릴 테니 제 부인을 살려주십시오. 안 되네. 반드시 나눠야겠어. 여기서 맹세하지 않았나? 우리가 얻은 건 뭐든지 반으로 나누겠다고. 불쌍한 황태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맹세는 맹세. 눈물을 흘리며 그는 부인의 한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그네가 다른 손을 잡았다. 공주는 자신의 앞에 있는 거무튀튀한 남자가 자신을 칼로 내리치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마구 소리를 질렀다. 한동안 몸부림을 치며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마구 소리를 지르자 그 입에서 뱀의 나머지 부분이 튀어나왔다. 그때 나그네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자네 부인과 함께 가게나. 난 단지 자네 부인의 입속에 들어있던 뱀의 나머지 부분을 없애서 자네에게 다시는 아무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 했을 뿐이라네. 그는 황태자에게 첫날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남기고 아쉬운 이별을 했다.
황태자가 자기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부탁했지만 나그네는 말을 듣지 않았다. 황태자는 곧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갔다. 물론 보석이 가득 든 노새도 잊지 않고 가져갔다. 늙은 구두쇠 왕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왔다는 사실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지만 돈이 가득 든 노새를 보자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렇지만 그런 기쁨도 별로 오래가지 못했다. 새로 생긴 엄청난 돈을 누가 가져갈까봐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두쇠는 병이 들어 삶을 마치게 되었다. 늙은 구두쇠 왕이 죽자 황태자는 왕이 되었고 착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의 모든 백성은 새 왕의 현명함과 착함을 칭송했다. 황태자는 자기를 도와준 나그네를 잠시도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태자의 꿈에 그 나그네가 나타나서 말했다. 황태자여, 아직도 날 생각해 주다니 고맙네. 난 자네가 몇 년 전에 이웃마을에서 친절히 묻어준 바로 그 사람이라네.